그날 밤 박지수는 상자 하나를 들고 아파트 문을 나섰습니다. 이삿짐도 채 풀지 못한 방 안에 뜯어낸 박스 테이프가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불은 켜져 있었고 창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두 손으로 꼭 껴안은 낡은 상자 하나만을 들고 그녀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복도 형광등이 깜빡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누군가 그 모습을 보았다면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저 사람 무언가를 본 것 같다고. 알아서는 안 될 것을 알아버린 얼굴이라고. 상자 안에는 편지가 있었습니다.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의 삶 전체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수가 열어보기 전까지 20년 넘게 아무도 손대지 않았던 것들이 이사 온 첫날이었습니다. 벽장을 열었을 때 거기 있었습니다. 대체 누가 이것을 남겨두고 간 걸까요? 그리고 왜 이것을 가져가지 않은 걸까요? 지수는 그날 밤 그 답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깊고 오래된 곳에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한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함께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며칠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박지수가 이 아파트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건 이사 오기 사흘 전이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5만 원. 서울 외곽 지하철역에서 걸어서 15분 거리. 방 한 칸, 화장실 한 칸, 그리고 작은 부엌. 30대 초반에 혼자 사는 여자에게 이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이 정도가 지수가 감당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직장은 있었습니다. 작은 무역회사의 격리 직원. 월급은 240만 원. 그중 45만 원이 월세로 나가고 교통비와 식비와 통신비를 빼고 나면 한 달에 남는 돈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지수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벌어서 혼자 사는 삶이란 원래 이런 것이라고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사 당일 아침 용달차 한 대가 골목 앞에 섰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옷 2박스, 책 1박스, 생활용품 2박스, 그리고 접이식 책상 하나. 20분도 채 안 걸려 모든 짐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용달 기사는 수고하셨다는 말도 없이 가버렸고 지수는 텅 빈 방 한가운데 서서 박스들을 바라봤습니다. 낯선 냄새가 났습니다. 오래된 시멘트 냄새, 그리고 누군가 살다 간 흔적의 냄새. 전세입자가 사용하던 벽지에는 못자국이 2개 남아 있었고 부엌 타일 모서리는 조금 떠 있었습니다. 지수는 그런 것들을 하나씩 눈으로 훑으며 앞으로 이 공간과 어떻게 살아갈지를 가늠했습니다. 일단 짐부터 풀자고 생각했습니다. 박스를 뜯고 옷을 꺼내고 책을 쌓았습니다. 책상을 펼치고 전기 콘센트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냉장고를 켜고 수도꼭지가 잘 돌아가는지 틀어봤습니다. 일하듯 움직이는 것이 지수의 방식이었습니다. 감상에 젖을 시간도 외로움을 느낄 틈도 없이. 벽장은 방 한쪽 구석에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쳤습니다. 옷을 걸어둘 공간이 필요해서 문을 열었을 때 지수는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전세입자가 깨끗하게 비워두고 갔겠지 하고. 그러나 벽장 안 오른쪽 구석 바닥에 상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택배 상자 크기였습니다. 겉면은 먼지가 앉아 있었고 테이프가 한번 붙여졌다가 뜯어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한번 열었다가 다시 덮어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름도 없었고 주소도 없었습니다. 그냥 상자였습니다.
지수는 잠시 그것을 내려다봤습니다. 부동산에 전화해서 전 세입자분이 물건을 두고 가셨다고 알려야 하나, 아니면 그냥 관리실에 맡겨야 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상자를 집어들었습니다.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흔들어 보니 안에서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종이가 스치는 소리. 지수는 상자를 방 한가운데 가져다 놓고 짐 풀기를 계속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사온 삼각김밥 2개를 먹고 컵라면 하나를 끓였습니다. 새 집에서의 첫 끼니였습니다. 지수는 아직 풀지 않은 박스를 등지고 앉아 천천히 먹었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고 아래층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먹고 나서도 한동안 지수는 그 상자를 바라봤습니다. 버리면 될 일이었습니다. 혹은 내일 아침 관리실에 가져다 주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수는 손을 뻗었습니다. 테이프가 이미 뜯겨 있었기 때문에 뚜껑은 쉽게 열렸습니다. 안에는 편지 묶음이 있었습니다. 노끈으로 묶인 편지 묶음. 봉투색이 누렇게 발에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비닐봉지에 담긴 사진 몇 장, 그리고 가장 밑에 반으로 접힌 서류 1장. 지수는 편지 묶음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매니 편지 봉투 겉면에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소연아, 미안하다. 소연아, 미안하다. 지수는 그 5글자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편지 봉투를 뒤집어 봤습니다. 발신인 이름은 없었습니다. 수신인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 5글자만. 손글씨는 또렷했지만 어딘가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오래 살아온 사람의 손이 쓴 글씨처럼 보였습니다. 지수는 편지 묶음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비닐봉지 안에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은 모두 5장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에는 어린 여자아이가 찍혀 있었습니다. 4~5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 어딘가의 마당에 서서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지만 어색한 웃음이었습니다. 사진사가 웃으라고 해서 웃는 얼굴. 2번째 사진에는 같은 아이가 조금 더 자라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교복을 입고 있었고 옆에 여자 어른이 서 있었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 아이와 손을 잡고 있었지만 2사람 사이에는 어딘가 어색한 거리가 있었습니다. 지수는 3번째 사진을 들었습니다. 이 사진에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어떤 방 아니었습니다. 낡은 가구들, 작은 창문, 그리고 침대 위에 무릎을 모으고 앉은 젊은 여자.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얼굴이 카메라를 향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뒷모습만으로도 충분히 전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혼자라는 것, 그리고 몹시 지쳐 있다는 것. 지수는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4번째 사진은 흑백이었습니다. 갓난아이를 안고 있는 그 젊은 여자. 병원 복도처럼 보이는 공간. 여자의 얼굴에는 아무 표정이 없었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아닌 그냥 텅 빈 얼굴. 5번째 사진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뭔가를 찍으려다 흔들린 사진이었습니다. 흐릿한 빛과 어둠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수는 사진들을 다시 비닐봉지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밑에 있던 서류를 꺼냈습니다. 반으로 접힌 종이를 폈습니다. 관공서 양식이었습니다. 오래된 종이라 가장자리가 바스러질 것처럼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지수는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다가 멈췄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읽었습니다. 서류에는 아이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소연, 그리고 생년월일, 그리고 입양이라는 단어. 지수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방 안이 갑자기 조용해진 것 같았습니다.
아래층 텔레비전 소리도 바깥의 차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편지 묶음을 다시 들었습니다. 노끈을 풀었습니다. 편지가 모두 6통이었습니다. 봉투마다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것은 20여 년 전이었고 가장 최근 것은 불과 몇 년 전이었습니다. 지수는 가장 오래된 편지를 꺼냈습니다. 편지지는 2장이었습니다. 첫 줄부터 읽어 내려갔습니다. 글씨는 처음엔 고르다가 중간부터 흐트러졌습니다. 마치 쓰는 도중 손이 떨리기 시작한 것처럼 편지의 첫 문장은 이랬습니다. 나는 내가 이것을 읽지 않기를 바라면서도 언젠가는 내가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지수는 숨을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읽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이것이 단순한 분실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오랫동안 쓰고 접고 다시 봉투에 넣고 끝내 붙이지 못한 편지들, 그리고 결국 이 집에 이 벽장 안에 남겨두고 간 것들. 지수는 편지를 다 읽은 뒤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창밖은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자정이 넘어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출근해야 했습니다. 자야 했습니다. 그런데 눈이 감기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2번째 편지를 꺼냈습니다. 6통의 편지를 다 읽는데 2시간이 걸렸습니다. 지수는 편지들을 다시 순서대로 정리해 노끈으로 묶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떨린다는 것을 의식하고 나서야 자신이 꽤 오랫동안 숨을 얕게 쉬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편지를 쓴 사람은 이명숙이었습니다. 편지 속 이명숙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평생 한 남자의 아내로 살았고 한 아이의 어머니로 살았으며 그 2가지가 자신의 전부였다고. 그러나 그 2가지 안에 자신이 평생 감춰온 것이 있다고. 남편의 이름은 박철수였습니다. 편지에 따르면 박철수는 결혼하기 전 젊은 시절에 어떤 일을 저질렀습니다. 상대는 김순이라는 여자였습니다. 당시 순이의 나이는 16이었습니다. 박철수는 25이었습니다. 그 일로 순이는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박철수의 집안은 돈으로 사건을 덮었습니다. 순이에게 일정한 돈을 주고 아이는 박철수 부부가 입양하는 것으로 합의를 받습니다. 이명숙은 그 합의에 서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2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이명숙은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그때 27이었고 아이를 갖지 못하고 있었다고. 남편이 그 아이를 데려오자고 했을 때 나는 거절할 수 없었다고. 아니, 솔직히 말하면 거절하고 싶지 않았다고. 갓난아이를 처음 안았을 때 나는 이 아이를 내 딸로 키우겠다고 생각했다고. 그 아이가 이소연이었습니다. 지수는 편지를 읽으면서 이명숙이라는 사람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 옳은지 모르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명숙은 피해자이기도 했고 가담자이기도 했습니다. 남편의 잘못을 알면서도 함께 살았고 그 잘못으로 태어난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평생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소연은 자신이 입양하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것이 편지들 전체를 관통하는 이명숙의 고백이었습니다. 소연이에게 말하려 했던 순간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소연이 중학교에 들어갔을 때,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때, 25번째 생일날 밤. 그러나 이명숙은 그때마다 입을 닫았습니다. 말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받을 충격이 두려웠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잃게 될 것이 두려웠던 것이라고 이명숙은 편지에 썼습니다. 남편 박철수는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 이명숙은 처음으로 혼자 이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소연은 이미 결혼해서 다른 도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명숙은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입양 관련 서류, 그리고 김순이라는 이름과 함께 적힌 기록들. 그날 밤 이명숙은 편지를 썼습니다. 가장 최근의 편지, 그러니까 6번째 편지는 그렇게 쓰인 것이었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문장은 이랬습니다. 나는 이 편지를 붙이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 둔다. 언젠가 누군가 이것을 발견한다면 부디 소연이에게 전해주기를. 아니면 그냥 태워버려도 좋다. 나는 이미 너무 오래 겁쟁이였다. 지수는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밤새 읽었다는 것을 그제야 알았습니다. 알람이 울리기까지 1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수는 일어나 세수를 하고 커피를 끓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상자 앞에 앉았습니다.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그냥 묻어버리는 것이 맞는 일인지 아니면 소연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야 하는 것인지 지수는 알 수 없었습니다. 자신은 그저 이 집에 이사 온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이 가족과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 그런데 지금 이 편지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자신뿐이었습니다. 지수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3번 울리고 나서 졸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이 집 전에 살던 분 연락처를 혹시 알 수 있냐고. 부동산 중개인은 전 세입자의 연락처를 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개인정보라고 했습니다. 지수는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명숙이라는 이름. 편지 어딘가에 단서가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다시 편지를 펼쳤습니다. 2번째 편지 끝부분에 주소가 하나 적혀 있었습니다. 소연이가 결혼해서 이사간 곳이라고 했습니다. 몇 년 전에 쓰인 편지였으니 지금도 그곳에 사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수에게는 그것뿐이었습니다. 출근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숫자를 들여다봤지만 머릿속에는 편지 속 문장들이 맴돌았습니다. 16살이었던 순이, 갓난아이를 안고 텅 빈 얼굴로 서 있던 여자,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입을 닫고 살아온 이명숙. 퇴근길에 지수는 편지에 적힌 주소 근처로 갔습니다. 오래된 빌라 단지였습니다. 경비실도 없었고 입구가 열려 있었습니다. 지수는 동호수를 확인하고 계단을 올랐습니다. 3층, 복도 끝집.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잠시 섰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연스러운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눌렀습니다.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이소연은 지수와 비슷한 나이였습니다. 짧은 머리에 집에 있던 차림 그대로였습니다. 낯선 사람을 보는 눈빛이 바로 경계심으로 바뀌었습니다. 누구세요? 라고 묻는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지수는 자신이 이명숙 씨가 살던 아파트에 이사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소연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습니다. 어머니요 라고 소연이 말했습니다. 그 2글자에는 온도가 없었습니다. 지수는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벽장에서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것 같아서 전해드리려고 왔다고. 소연은 상자를 보지 않았습니다. 지수를 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소연은 그냥 버리셔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지수는 손으로 문틀을 잡았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한 행동이었습니다. 소연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지수는 잠깐만요 라고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예상보다 단호하게 나왔습니다. 이게 단순한 물건이 아닌 것 같아서요.
한 번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수를 한동안 바라보다가 천천히 문에서 손을 뗐습니다. 들어오라는 말도 없었고 나가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돌아서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수는 그것을 들어오라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좁은 거실이었습니다. 소파 하나, 텔레비전 하나, 낮은 테이블. 소연은 소파에 앉지 않고 테이블 옆에 서 있었습니다. 지수가 상자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소연은 상자를 내려다봤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뭐가 들었어요? 라고 소연이 물었습니다. 편지요? 라고 지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쓰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진이랑 서류가 좀 있어요. 소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상자에 손을 뻗으려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지수를 봤습니다. 읽었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편지. 지수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읽었습니다. 소연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무언가를 결정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소연은 상자에서 손을 걷었습니다. 그리고 가져가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조용하고 분명한 목소리였습니다. 지수는 그 말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소연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상자 안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면서도 어머니가 남긴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열어보기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상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문 앞까지 걸어가다가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많이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 말만 하고 싶었어요. 소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면서 손 안의 상자가 전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수는 아직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소연은 겉으로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안으로는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지수는 상자를 방 구석에 두었습니다. 버리지도 않고 다시 열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출근하고 퇴근하고 밥을 먹고 잠을 자는 동안에도 상자는 거기 있었습니다. 시야 끝에 늘 걸렸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밤 지수의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문자 내용은 짧았습니다. 아직 갖고 계시면 저한테 주세요. 이소연이었습니다. 지수는 문자를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언제 오실 수 있어요? 다음 날 저녁 소연이 지수의 아파트로 왔습니다. 처음 왔을 때보다 표정이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경계심이 없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안에 무언가가 더 생긴 것 같았습니다. 두려움인지 결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소연은 들어오지 않고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지수가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소연은 상자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뚜껑을 열었습니다. 편지 묶음을 봤습니다. 사진이 든 비닐봉지를 봤습니다. 서류를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옆에서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소연이 비닐봉지를 열었습니다. 사진을 한 장씩 꺼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보고 두 번째 사진을 봤습니다. 두 번째 사진에서 멈췄습니다. 어린아이와 여자 어른이 찍힌 사진. 소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지수는 그것을 봤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사진을 꺼냈을 때 소연의 숨이 달라졌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던 젊은 여자의 뒷모습. 소연은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마치 물어보는 것 자체가 어떤 문을 여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소연이 서류를 폈습니다. 읽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서류는 짧았습니다.
소연은 다 읽고 나서 서류를 다시 접었습니다. 그리고 상자 안에 넣었습니다. 천천히 정확하게. 마치 그 동작에 집중하지 않으면 다른 무언가가 무너질 것 같은 사람처럼. 한참 후에 소연이 말했습니다. 편지도 읽으셨죠? 지수는 읽었다고 했습니다.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말해줄 수 있어요. 라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평평했습니다. 직접 읽기 싫어요. 그냥 들을게요. 지수는 소연을 봤습니다. 소연은 지수를 보지 않았습니다. 상자의 옆면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편지를 쓴 사람은 이명숙 씨였습니다. 소연 씨 어머님이요. 편지 속에는 소연 씨가 태어났을 때의 일이 적혀 있었습니다. 소연 씨를 낳은 분은 따로 계셨고 그분 이름은 김순이었습니다. 당시 16살이었습니다. 소연은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지수는 계속했습니다. 어머님은 소연 씨가 태어났을 때부터 키우셨어요. 그리고 평생 이 사실을 말하지 못하셨다고 했어요. 말하려 했던 순간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입이 열리지 않았다고요. 소연이 짧게 웃었습니다.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소리를 낼 곳이 없어서 그 방향으로 나온 무언가였습니다. 그래서요, 라고 소연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지금 어디 있어요? 지수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편지에는 적혀 있지 않았다고. 소연은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상자를 닫았습니다. 그리고 가져가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지수는 그러라고 했습니다. 원래 소연 씨 것이니까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소연은 상자를 들고 돌아섰습니다. 계단 쪽으로 걸어가다가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감사해요. 그냥 버리실 수도 있었는데.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연이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래층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수는 문을 닫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상자가 있던 구석이 비어 있었습니다. 이삿날부터 거기 있던 것이 사라지고 나니 방이 조금 더 넓어진 것 같기도 했고 조금 더 허전한 것 같기도 했습니다. 지수는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봤습니다. 소연이 골목을 걸어가는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상자를 두 손으로 안고 걷고 있었습니다. 걸음이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걷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고 있는 사람처럼, 그러나 그곳에 도착하는 것이 두려운 사람처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수는 소연을 잊으려 했습니다. 자신이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상자를 전달했고 내용을 설명했고 소연이 가져갔습니다. 거기까지가 자신의 몫이었습니다. 그 이후의 일은 소연이 결정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경이 쓰였습니다. 소연이 그 상자를 들고 어디로 갔을지, 편지를 읽었을지, 아니면 그냥 어딘가 깊은 곳에 넣어두었을지, 이명숙을 찾아갔을지, 아니면 찾아가지 않기로 했을지. 열흘째 되던 날 저녁 소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 문 앞에서 들었던 차가운 목소리도 아니었고 상자를 받아들던 날의 낮고 평평한 목소리도 아니었습니다. 무언가에 부딪힌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잠깐 만날 수 있냐고 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두 사람은 지수집 근처 작은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소연은 편지를 읽었다고 했습니다. 전부 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읽을 때마다 다른 부분이 눈에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서류의 이름들이 보였고, 두 번째엔 날짜들이 보였고, 세 번째엔 어머니의 문장들이 보였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쓴 문장 중에 소연이 오래 멈춰 있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명숙은 5번째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12살이던 해겨울 학교에서 돌아와 코가 빨개진 채로 현관문을 열었을 때 나는 그 순간 말하려고 했다. 그런데 내가 엄마 하고 나를 불렀다. 그 한마디에 나는 다시 겁쟁이가 됐다. 소연은 그 문장을 지수에게 말하면서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계속했습니다. 그 겨울이 기억난다고. 코가 시리도록 춥던 날이었는데 현관문을 열면 항상 어머니가 거기 있었다고. 그게 당연한 줄 알았다고.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연이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찾아야 할 것 같아요. 근데 혼자는 못 가겠어요. 지수는 소연을 봤습니다. 소연은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왜 나한테 부탁하는 거냐고 묻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이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소연에게는 지금 그것이 필요했습니다. 아는 사람,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같이 가겠다고 했습니다. 이명숙의 행방을 찾는 데는 생각보다 시간이 걸렸습니다. 부동산을 통해서는 알 수 없었습니다. 소연도 어머니와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됐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죽고 난 뒤부터였습니다. 장례식 이후로 이명숙은 연락을 잘 받지 않았고 어느 날부터는 전화 자체가 끊겼습니다. 소연이 고모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명숙의 친정 쪽 사람. 고모는 처음엔 모른다고 했다가 소연이 거듭 물으니 짧게 주소 하나를 알려줬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읍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버스를 탔습니다. 차창 밖으로 도시가 멀어지고 논밭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소연은 창가에 앉아 밖을 보았습니다. 지수는 그 옆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1시간 반쯤 지났을 때 소연이 말했습니다. 무섭다고. 만나서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지수는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뭐라고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일단 보는 것만으로도요. 소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창밖을 보는 눈에서 무언가가 조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읍내 버스 정류장에 내렸습니다. 고모에게 받은 주소를 찾아 골목을 걸었습니다. 낮은 담장들, 오래된 슬레이트 지붕들, 조용한 동네였습니다. 어딘가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 단층 집 앞에 섰습니다. 대문은 낮았습니다. 마당이 보였습니다. 마당 한쪽에 빨래가 널려 있었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소연은 대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소연 옆에 섰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에 소연이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느린 발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대문이 열렸습니다. 이명숙은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머리가 반쯤 새어 있었고 얼굴에 주름이 깊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다가 소연을 봤습니다. 그 순간 이명숙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명숙은 두 사람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말없이 돌아서서 걸어 들어갔습니다. 거절도 아니었고 환영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들어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소연이 먼저 들어갔고 지수가 뒤를 따랐습니다. 집안은 작고 조용했습니다. 낮은 천장, 오래된 장판, 창문 하나. 부엌 쪽에서 뭔가 끓는 냄새가 났습니다. 이명숙은 방 안낮은 탁자 앞에 앉았습니다. 소연과 지수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탁자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이명숙이었습니다. 편지 받구나 라고 했습니다. 물음이 아니었습니다. 소연의 손에 들린 상자를 보고 알았을 겁니다. 소연은 봤다고 했습니다. 이명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오래됐다. 그 말을 꺼내려고 한 게 소연이가 어릴 때부터. 소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명숙이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느렸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래 준비해온 사람처럼 담담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한 일은 내가 변명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나도 알고 있었고 막지 못했고 그 결과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용했다고. 너를 데려와서 내 딸로 키운 건 너를 위해서이기도 했지만 나를 위해서이기도 했다고. 소연이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요? 저를 낳은 사람은? 이명숙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다고. 내가 5살 때였다고. 소연의 표정이 움직였습니다. 미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지수는 그것을 봤습니다. 어떻게요? 라고 소연이 물었습니다. 이명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다는 것이 대답이었습니다. 소연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다 알고 있었습니다. 16살에 그 일을 당하고 아이를 빼앗기고 홀로 남겨진 여자가 어떻게 살았을지.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소연이 말했습니다. 왜 말 안 했어요? 평생? 이명숙은 말했습니다. 무서웠다고. 내가 나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게 될까봐. 소연은 웃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이명숙을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 안에 많은 것이 있었습니다. 분노도 있었고, 이해도 있었고, 아직 정리되지 않은 것들도 있었습니다. 지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이 해야 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지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밖에 있을게요. 이명숙이 지수를 봤습니다. 처음으로 지수를 제대로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고맙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안에 말로 하지 않은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지수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당에 서서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빨랫줄에 걸린 옷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어딘가에서 아까 그 개가 또 짖었습니다. 지수는 담장 옆 낮은 돌 위에 앉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집안에서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울음소리도 언성이 높아지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했습니다. 한참 후에 소연이 나왔습니다. 눈이 조금 부어 있었습니다. 지수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소연은 지수 옆에 와서 섰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명숙 씨가 지수 씨한테 고맙다고 했어요.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연이 말했습니다.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용서를 해야 하는지 할 수 있는지. 근데 오늘 오길 잘했다는 건 알아요. 두 사람은 잠시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마당의 빨래가 바람에 다시 흔들렸습니다. 지수는 그 움직임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어떤 일들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안고 가는 것이라고. 소연도 이명숙도 앞으로 오래 그렇게 살아갈 것이라고. 돌아가는 버스를 기다리면서 소연이 물었습니다. 지수 씨는 왜 그냥 버리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지수는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버릴 수가 없었어요.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올라탔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두 사람은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소연은 창가에 앉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잠든 것인지 그냥 눈을 감은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지수는 그 옆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논밭이 다시 도시로 바뀌었습니다.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저녁이 되어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내리면서
소연이 말했습니다. 밥 먹고 가요. 지수는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정류장 근처 작은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순두부찌개를 시켰습니다. 뜨거운 것이 먹고 싶었습니다. 소연도 같은 것을 시켰습니다. 찌개가 나오고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먹었습니다. 소연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렸을 때 이상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대하는 방식이 조금 달랐다고. 어머니는 늘 가까이 있었는데 아버지는 어딘가 먼 것 같았다고. 그때는 그냥 아버지가 원래 그런 사람인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지수는 듣기만 했습니다. 소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편지를 읽으면서 그 거리감이 이해됐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을 볼 때마다 자신이 한 일을 봤을 거라고. 그게 죄책감이었는지 두려움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수는 잠깐 생각하다가 물었습니다. 어머님은요? 지금 어떤 것 같아요? 소연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불쌍해요. 근데 그 말이 지금 당장 위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둘 다예요. 불쌍하고 또 원망스럽고.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연이 말했습니다. 김순희 씨가 계속 생각나요. 이름 석자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사진 속에서 창밖을 보고 있던 그 뒷모습이. 지수도 그 사진이 생각났습니다. 표정이 보이지 않던 젊은 여자. 16살에 혼자 그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던 사람. 자신의 아이가 다른 집 딸이 되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사람. 그리고 끝내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은 채로 세상을 떠난 사람.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소연이 말했습니다. 어머니한테 다시 가볼 거예요. 오늘처럼 갑자기 말고 다음엔 혼자서. 할 말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좋은 말도 있고 그렇지 않은 말도 있고. 지수는 잘 됐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소연은 잘 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잠깐 웃었습니다. 이번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희미하고 짧은 웃음이었지만 식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밖은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방향으로 걷다가 골목 어귀에서 방향이 갈렸습니다. 소연이 말했습니다. 지수 씨, 이상한 사람이에요. 지수는 어떻게요? 라고 물었습니다. 소연이 말했습니다. 자기 일도 아닌데 끝까지 있어줬잖아요. 지수는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벽장에서 상자를 꺼낸 순간부터 제 일이 된 것 같았어요. 소연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먼저 걸어갔습니다. 지수는 그 뒷모습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소연의 걸음은 처음 봤을 때보다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가벼워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무게를 아는 사람의 걸음이었습니다. 지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방 안에 들어서서 불을 켰습니다. 벽장 쪽을 봤습니다.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벽장. 처음 이사 왔을 때 열었던 그 문. 거기서 시작된 일이 오늘로 어떤 매듭을 지었습니다. 완전히 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소연과 이명숙 사이에 남은 것들은 앞으로도 오래 걸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시작은 됐습니다. 지수는 창가에 앉았습니다. 어떤 진실은 묻혀 있어야 할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너무 오래됐고 너무 깊이 가라앉아 있어서 건드리면 더 많은 것이 닫힐 것 같은 진실들. 그러나 지수는 이제 알았습니다. 그런 진실일수록 누군가 꺼내야 하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운 것들은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야 한다는 것을. 지수는 핸드폰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오늘 연락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냥 이 조용한 방 안에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천천히 되새기고 싶었습니다. 창밖 골목에서 아이들 소리가 들렸습니다. 웃음소리였습니다. 지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지수도 알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다시 이명숙을 찾아갈 것입니다. 아마 여러 번, 어떤 날은 화를 낼 것이고 어떤 날은 그냥 앉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두 사람 사이에 어떤 형태의 것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용서인지 화해인지 아니면 그 어느 것도 아닌 무언가인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김순이라는 이름은 이제 적어도 두 사람의 기억 속에 남게 됐습니다. 이름만 남은 사람, 사진 속 뒷모습만 남은 사람, 그러나 이제 기억되는 사람. 지수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를 기다려주세요. 매일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